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정시율은 조작이거나 인권 침해야. 2025년 유럽 교통정책 고위 관료가 서울교통보고서를 보며 대놓고 던진 말입니다. 정시율 99%라는 숫자가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자유를 희생한 통제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단 5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강남역. 수만 명이 몰렸지만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기록적 폭우. 10분 만에 전 노선 증편. 50분 만에 완전 정상화. 유럽 수석 분석관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조작이 아니었다. 틀린 건 우리가 믿어온 기준이었다. 후진적 시스템이라던 한국이 유럽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현실. 그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표 하나가 회의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죠. 서울 지하철 정시율 99%. 출근 시간대 평균 배차 간격 2분 30초. 폭우 상황 복구 시간 50분. 이건 조작이거나 아니면. 제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년 넘게 유럽 교통 시스템을 분석해온 저에게 이 숫자는 그냥 불가능했습니다. 수학적으로요. 베르너 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르트만 박사,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의 목소리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뭐라고 답하길 원하는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첫째, 측정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정시가 아닌 걸 정시로 계산했을 가능성이죠. 둘째, 샘플링 기간이 의도적으로 선택됐을 수도 있고요.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셋째, 이 정도 정시율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르너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대답을 원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시율 99%, 파리는 75%였습니다. 베를린은 82%, 런던은 겨우 68%였죠. 저희는 그게 한계라고 배워왔습니다. 도시가 크면 변수가 많아지고 변수가 많으면 지연은 필연이라고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교통이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 공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했어요. 대중교통 분담률 68%, 환승 할인 시스템, 전국 단일 교통카드, 실시간 관제 시스템. 이건 중앙 집권적 통제 아닌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시스템을 시도했다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개인정보 침해, 민간 기업 압박, 시장 경제 왜곡. 온갖 비판이 쏟아졌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르너 국장이었습니다. 하르트만 박사, 내일 아침 일찍 좀 봅시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국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슈타인. 유럽 민영교통 컨소시엄의 로비스트였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앉으시죠, 하르트만 박사. 베르너 국장이 커피를 권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유럽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사님, 우리 교통 시스템은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유럽식 자유경제의 핵심이죠. 그런데 만약 정부 주도 통합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민간 기업들이 타격을 입겠죠. 제가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마르코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베르너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시스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박사님을 서울로 보내려고 합니다. 서울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베르너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이후 교통협력 검증이라는 명목입니다. 일주일간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뒤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원했습니다. 그 놀라운 수치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제 20년 커리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교통 혼잡은 도시의 숙명이라고. 완벽한 정시성은 자유를 억압해야만 가능하다고. 그게 제 논문의 핵심 주장이었고 그걸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그 공식을 깨버렸다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숨겨진 비용이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기대되기도 했어요. 제 기준으로 한국을 재단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월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이미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철도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는데 배차 간격이 10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예요. 새벽에 10분 간격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새벽엔 30분에 한 대 올까 말까 했거든요. 호기심에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7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없었고요. 좌석도 넉넉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관리하는 구간이겠지.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서울시청 교통정책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9시였는데 8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일부러 일찍 간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자료도 프레젠테이션도 심지어 통역사도요. 일찍 오셨네요, 하르트만 박사님. 한도윤이라는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분했어요. 저를 경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과하게 환대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일주일간 저희 시스템을 직접 보고 가시는 게 목적이시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EU에서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정시율과 위기 대응 부분에서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미소였어요. 관심이라기보단 의심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유럽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참을 에둘러 돌려 말했겠죠. 의심이라뇨? 99% 정시율이 믿기지 않으시잖아요. 뭔가 숨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윤의 목소리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여드리죠.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뭔가요? 직접 경험해보세요.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베르너 국장에게 보고 메일을 썼습니다. 첫 미팅 내용, 한국 측의 태도, 제공받은 자료 목록. 그런데 메일을 보내기 직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코스였습니다. 하르트만 박사 현장은 어떻던가요? 아직 첫날이라. 박사님, 우리가 왜 박사님을 보냈는지 아시죠?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확인하러 보낸 게 아닙니다. 마르코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요. 박사님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제가 보는 건 사실 그대로 보고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짧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사실 그대로요. 다만 어떤 사실을 보느냐는 박사님의 선택이겠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스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떤 사실을 보느냐는 박사님의 선택.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직접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질서정연해 보여도 그건 훈련된 국민성이거나 강요된 질서일 거라고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 보여도 그 이면엔 개인의 희생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기도 전에 판단하고 듣기도 전에 결론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기준이 얼마나 좁은지, 제 확신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선 건 화요일 아침 7시 50분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출근 시간 강남역입니다. 준비되셨어요? 그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한산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아침 풍경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잡하지 않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8시 전이니까요. 10분만 기다려보세요. 10분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시 정각부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인파인데 소음이 없었어요. 고함도 다툼도 심지어 급한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왜? 조용하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2분 후면 다음 열차가 오니까요. 저는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앞에도 플랫폼 대기선 앞에도요. 누군가 새치기하거나 밀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훈련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훈련이요? 그냥 익숙한 겁니다. 시스템을 믿으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2호선 승강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지만 밀려들거나 앞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노란 대기선 뒤에 서 있었어요. 8시 12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타는 사람은 기다렸어요. 모두 내린 후에야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서정연하다는 게요. 분명 뭔가 강요하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요요? 글쎄요. 영무원 보이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무원이 한 명 서 있었어요. 개찰구 근처에요. 하지만 플랫폼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시스템을 믿으니까요. 열차는 2분마다 옵니다. 정확히요. 그러니 서두를 이유가 없죠. 밀 필요도 없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4분 30초. 다음 열차가 정확히 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열차, 네 번째 열차. 모두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오차는 10초 이내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는 거였죠. 우리는 열차에 탔습니다. 10,000원이었지만 혼잡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서로에게 공간을 양보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독일에선 이럴 때 다들 짜증을 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요. 서울 사람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30분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삼역이었어요. 환승 통로가 보였습니다. 깨끗했고 안내판이 명확했어요.
몇 미터를 가면 되는지, 몇 분이 걸리는지 다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자를 보전합니다. 그럼 납세자 부담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은 공공재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을 정당화하는구나. 유럽에선 교통도 시장 원리에 맡깁니다. 수익성 없는 노선은 폐지되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죠. 그게 자유경제 아닙니까? 영무원 한 명이 플랫폼을 걷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50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출근길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익숙합니다. 15년째 이 일 하니까요. 매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안내하고 문제 생기면 보고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관제센터에서 다 처리하거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유럽 영무원들은 늘 지쳐 보였는데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첫 인상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요? 네. 너무 질서정연해서요. 사람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도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혼란이 자유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본 건 질서였습니다. 효율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칭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기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게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서울 교통 시스템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걸요. 수요일 아침, 저는 혼자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도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보고 싶었거든요. 안내 없이, 설명 없이 순수하게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8시 정각, 플랫폼에 섰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8시 2분 15초 첫 번째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탑승하지 않고 플랫폼에 남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는 걸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리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30초 안에 이루어졌어요. 8시 4분 30초 두 번째 열차가 왔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정차, 하차, 탑승, 출발. 정확히 30초. 저는 노트에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열차, 8시 6분 45초. 네 번째 열차, 8시 9분 10초. 다섯 번째 열차, 8시 11분 20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차 간격은 정확히 2분 30초에서 40초 사이였어요. 오차는 10초 이내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두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열차가 들어올 때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매일 이 시간에 이용하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 출근길이라서요. 항상 이렇게 정확히 와요? 열차가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같은 시간에 집 나오거든요. 8시 5분에 나서면 8시 40분에 회사 도착이에요. 3년째 똑같습니다. 3년.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은 패턴이라고요? 지연은 없나요? 가끔 있죠. 폭우 오거나 사고 나면요. 그런데 그것도 금방 복구돼요. 10분, 길어야 20분이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여성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 9호선 승강장이었어요. 거기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배차 간격 3분, 오차 10초 이내. 지상으로 올라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전광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분 5초 후 버스가 왔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GPS로 추적하니까요. 오차는 거의 없어요. 저는 버스에 탔습니다. 배차 간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계를 봤어요. 4분 후 다음 버스가 왔습니다. 그 다음도요. 점심 무렵 저는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기록한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지하철 2호선 평균 배차 간격 2분 35초, 오차 평균 8초. 지하철 9호선 평균 배차 간격 3분 12초, 오차 평균 6초. 버스 4번 평균 배차 간격 4분 50초, 오차 평균 5초.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아무도 저를 속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정확도였어요. 베를린 지하철은 평균 오차가 3분이었습니다. 파리는 5분이었고요. 그런데 서울은 10초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오늘 혼자 나가셨다고요? 어떠셨어요?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열차가 정말 2분마다 오더군요. 정확히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관제센터를 보여드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도 없었고요. 저녁에 베르너 국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르트만 박사? 뭔가 찾았습니까?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확실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다만 국장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을 뿐이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셔야 해요. 국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거든요. 2분마다 오는 열차. 10초 오차. 3년간 같은 패턴. 이건 숫자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매일 수백만 명이 경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기준이 틀린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되돌아왔어요. 20년간 믿어온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목요일,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환승을 경험해 보시죠. 서울 시민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요. 우리는 홍대 입구역에서 시작했습니다. 2호선에서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는 경로였어요. 환승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150m, 도보 2분 거리입니다. 2분이요? 그럼 빡빡한데요.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환승 통로를 최대한 짧게요.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넓었어요. 양쪽 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요. 안내판이 10m마다 있었고 바닥엔 색깔별로 동선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인프라를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 한 명이 하루에 절약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2분이 걸렸어요. 열차는 1분 후에 왔습니다. 자, 이제 신촌역에서 내려서 2호선으로 다시 갈아타보죠. 두 번째 환승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짧았어요. 100m 정도. 1분 30초면 충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환승이 쉽죠?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처음 노선을 설계할 때부터 환승을 고려했으니까요. 역 위치도 승강장 배치도 통로 설계도 전부요.
저는 파리 몽파르나스역을 떠올렸습니다. 환승하려면 5분은 걸어야 했거든요. 계단도 많고 통로도 복잡했죠. 처음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승할 때마다 추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통합요금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도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도 추가 요금 없어요. 30분 안에 환승하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느 노선을 타도 똑같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시민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빠른 경로로 가면 돼요.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 요금을 계산하니까요. 우리는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정류장에서 1분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환승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대답해야 할지요. 복잡합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파리는 메트로, RER, 버스가 다 요금 체계가 달라요.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존 시스템이라서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거든요. 불편하지 않나요? 시민들은 익숙해요. 앱으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럼 앱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유럽은 시민에게 계산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요. 버스에서 내려 다시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세 번째 환승이었어요. 이번에도 통로는 짧았고 안내는 명확했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수백만 명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0만 명 정도 됩니다. 매일 지하철 이용객이 800만이고 그중 60%가 환승을 하거든요. 500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만약 환승이 3분만 더 걸려도 하루에 1,500만 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25만 시간이고요. 그래서 환승을 줄이는 게 국가 과제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시민의 시간은 곧 국가의 자산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도윤이 메뉴를 고르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유럽에선 교통을 어떻게 보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산업으로 봅니다. 수익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고요. 그럼 수익 안 나는 노선은요? 폐지되거나 축소됩니다. 그럼 거기 사는 시민들은요? 차를 사거나 이사를 가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난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해한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교통은 권리라고 봅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죠. 그래서 적자가 나도 운영합니다. 그럼 세금 부담이 크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시민들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니까요. 저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가요? 계속 적자를 보면서요?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출근길에 지각하지 않고 저녁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환승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경로였어요. 3번 환승했지만 총 이동 시간은 45분이었습니다. 독일이었으면 1시간 반은 걸렸을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왜요? 환승 대기 시간이 길거든요. 배차도 길고요. 특히 외곽 노선은 15분에 한 대씩 와요.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참죠. 그 순간 저는 제 말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요? 그게 답이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피곤한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제 기준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환승이 쉬운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요금이 통합된 게 기적이었고요. 시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선 그 모든 걸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었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금요일 아침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기상청은 폭우경보를 발령했어요. 시간당 60mm. 서울로선 드문 수준이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출근길 같이 나가시겠어요? 시스템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7시 30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나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옷이 금방 젖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차량 이용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린 거였어요. 평소보다 20% 정도 더 많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은 많았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갔습니다. 대기 인원이 평소의 2배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배차가 늦어지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증편할 겁니다.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테니까요. 8시 5분, 첫 번째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8시 7분, 두 번째 열차. 8시 9분, 세 번째 열차. 8시 11분, 네 번째 열차. 배차 간격이 2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30초 짧아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하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서울교통공사 관제 앱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2호선 전체가 증편 모드로 전환됐어요. 대기 중이던 예비 열차가 투입된 겁니다. 예비 열차요? 네. 평소엔 차량 기지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 투입됩니다. 10분 안에 투입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열차에 탔습니다. 10,000원이었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어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폭우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서행 운전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했죠. 저 안내는 누가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대답했어요. 관제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미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살쯤 돼 보였어요. 이런 날 불안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불안했죠. 그런데 항상 잘 대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어요. 믿는다.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민이 시스템을 믿는다고요? 역삼역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승강장에 물이 차올랐거든요.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역삼역에서 일시적으로 정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유럽이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왜요? 지연되면 다들 화를 내거든요. 역무원한테 소리 지르고 환불 요구하고요. 여기도 화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비가 오는데요. 그리고 금방 해결될 거라는 걸 아니까 참는 겁니다. 저는 미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짜증이 없었어요. 불안도 없었고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10분 후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역 물이 빠졌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10분 만에 해결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수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긴급 대응팀이 상주합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몰려 있었지만 승하차는 질서정연했어요. 대기선을 지키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탔습니다. 8시 40분,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폭우 상황이 진정되어 정상 배차로 전환합니다. 배차 간격이 다시 2분 30초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뭐가요? 폭우가 왔는데 50분 만에 정상화됐잖아요. 유럽이었으면 반나절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게 관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위기를 격리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후에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관제센터를 보시겠어요? 오늘 같은 날 그곳에서 뭘 하는지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관제센터는 서울 중심부에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엄격했어요.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 방문 목적 확인. 보안이 삼엄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서울 전체 지하철이 통제되니까요. 만약 이곳이 마비되면 도시 전체가 멈춥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도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간 점이 열차였고 숫자가 승객수였습니다. 저게 다 실시간인가요? 네. 초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서윤이라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33살쯤 돼 보였어요. 오늘 아침 고생 많으셨죠? 폭우 대응 보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응했나요? 여기 보세요. 서윤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강역의 승객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승객이 20% 이상 증가하면 자동으로 경고가 뜹니다. 그럼 즉시 예비 열차 투입을 결정하죠. 아침 7시 40분에 경고가 떴고 8시 5분에 열차가 투입됐습니다. 25분 만에요? 네. 예비 열차는 항상 대기 중이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삼역 침수는 어떻게 알았나요? 센서가 있습니다.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요. 그럼 현장팀이 즉시 출동하고 배수 펌프가 작동합니다. 자동으로요? 네. 사람이 판단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율이었어요. 중앙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권한을 주고 데이터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5년쯤 됐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수라는 베테랑 기술자였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15년 전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전화로 보고하고 육감으로 판단했죠. 그러다 대형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센서를 달았어요. 모든 역에, 모든 열차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패턴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오작동도 많고 예측도 안 맞고요. 하지만 계속 개선했습니다. 15년 동안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15년의 흔적이었습니다. 후회한 적 없나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근하는 걸 보면 보람 느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거리는 다시 평온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본 건 기적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50분 만에 정상화되는 복구력.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15년의 헌신. 이걸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이 다시 관제센터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주말엔 승객이 적어서 시스템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윤이 우리를 맞았어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관제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노선별로 화면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중추입니다. 서윤이 중앙 콘솔을 가리켰어요. 모든 열차의 위치, 속도, 승객수가 여기 들어옵니다. 초 단위로요. 그럼 여기서 열차를 직접 제어하나요?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조율할 뿐이죠. 조율이요? 네. 현장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주고 자원을 배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스크린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3호선 교대역이었어요. 승객 밀집도가 85%를 넘었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교대역 현장에 알림 보냈습니다. 안내방송 준비하라고요.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역무원이 판단합니다. 방송을 할지, 대기선을 늘릴지, 아니면 그냥 지켜볼지요. 현장이 더 잘 아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앙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권한을 준다고요? 그럼 현장이 잘못 판단하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데이터가 있으니까 큰 실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설사 실수해도 우리가 백업합니다. 백업이요? 네. 현장 판단이 데이터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개입합니다. 권유하는 거죠. 강요는 아니고요. 저는 유럽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했어요. 현장은 그냥 따랐죠. 판단할 권한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문제가 생기면요. 같이 집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옆에 와 있었어요. 현장과 중앙이 함께 책임집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거든요. 현장은 중앙을 믿고 판단하고 중앙은 현장을 믿고 지원하죠. 그게 가능한가요? 책임을 나눈다는 게요. 15년 걸렸습니다. 영수가 웃었어요. 처음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빴어요. 현장은 중앙 탓하고 중앙은 현장 탓하고요. 그러다 깨달았죠. 이렇게 가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주요. 현장 역무원, 기술자, 관제 요원이 모여서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았어요. 처음엔 욕하고 싸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도 매주 회의하나요? 네. 15년째입니다. 안 빠지고요. 서윤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프가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시간대별 승객수, 요일별 패턴, 날씨별 변화. 과거 5년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강남역에 승객이 몰릴 거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하는 거군요. 맞아요. 열차를 증편하고 역무원을 배치하고 안내방송을 준비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통제가 아니라 조율이군요. 네, 박사님.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측하고 준비하고 지원할 뿐이죠. 시민은 그걸 몰라요. 그냥 열차가 제 시간에 온다는 것만 알죠. 하지만 그 뒤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점이 열차였고 각 열차엔 수백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나요? 비용이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났을 겁니다. 센서 설치, 통신망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게다가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찮죠. 그럼 왜 했나요? 민간에 맡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영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님, 효율이 뭡니까? 수익 대비 비용이죠. 그럼 시민의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길에 10분 아끼는 게 저녁에 가족과 30분. 더 보내는 게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 맡기면 수익성 없는 건 다 사라지니까요. 오후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호선에서 열차 고장이 났어요. 신도리역과 대리역 사이에서 열차가 멈췄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원인 파악 중입니다. 기관사가 확인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빨간 점이 떴습니다. 멈춘 열차였어요. 뒤따르는 열차는요? 이미 감속 명령 내렸습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서요. 그럼 지연이 확산되겠네요. 그래서 우회 안내를 시작합니다. 9호선이나 7호선으로 갈아타라고요. 안내방송이 나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2호선 이용 승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도림-대림 구간에서 열차 점검 중입니다.
신도림역에서 9호선 또는 7호선으로 환승하시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후 고장 원인이 파악됐습니다. 모터 과열입니다. 교체해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40분쯤요. 예비 열차로 승객 이송하고 고장 열차는 차량 기지로 견인합니다. 40분. 저는 긴장했습니다. 유럽이었으면 2~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우회가 잘 되고 있나요? 네. 9호선 배차를 30초 줄였습니다. 승객 분산 중이에요. 스크린을 보니 신도림역 승객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9호선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30분 후 고장 열차가 견인됐습니다. 선로가 다시 열렸어요. 정상 운행 재개합니다. 서윤이 선언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다시 나갔어요. 2호선 정상 운행 재개됐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복구까지 35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구했나요? 예비 자원이 있으니까요. 예비 열차, 예비 인력, 예비 부품.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평소엔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서윤이 저를 봤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요? 박사님, 만약 오늘 복구가 2시간 걸렸다면 100만 명이 지각했을 겁니다. 그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도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사님, 아직도 우리 시스템이 통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조율이네요. 국가가 앞에 서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계산하고 책임지는 거죠.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우리도 헤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했고 실패했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부터요. 이전에 쓴 건 다 지웠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통제가 아니다. 조율이다. 일요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시청 앞 광장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르너 국장이었어요. 하르트만 박사 내일 귀국하시죠? 보고서는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찾았습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국장이 다그쳤어요. 박사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아시잖아요. 그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보고할 겁니다. 사실이라니요? 서울 교통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요. 정시율 99%는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박사님, 우리가 박사님을 왜 보냈는지 잊으신 겁니까?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원하는 결론을 위해 사실을 왜곡할 수 없어요. 그럼 박사님 커리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EU에서 박사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마르코스였어요. 하르트만 박사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마음을 바꾼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본 겁니다. 진실이라고요? 박사님, 한국 시스템이 유럽에 퍼지면 우리 산업이 무너집니다. 수천 개 기업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 커리어도 사라질 겁니다. 20년 쌓은 명성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도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힘드셨죠? 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나가면 저는 아마 EU에서 배제될 겁니다. 로비스트들이 가만 안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진실을 쓰시겠어요?
네. 그게 맞으니까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15년 전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처음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대가 엄청났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민간에 맡기는 게 낫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시민의 시간이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겠네요. 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500만 명이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서울 교통 시스템 분석 예외가 아닌 새로운 기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주일간의 서울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조사 전 필자는 서울의 99% 정시율을 불신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이 수치는 사실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 성과가 아니라 15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의 결과라는 점이다. 유럽의 기준으로 서울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울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교통을 산업이 아니라 권리로, 효율을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서울 시스템의 약점을 찾으려 했으나 그보다 유럽 시스템의 한계를 발견했다. 우리가 믿어온 자유가 사실은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었음을, 효율이 기업의 수익만을 의미했음을 깨달았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월요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배웅 나왔어요. 게이트 앞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하죠. 박사님 같은 분이 진실을 써주신다는 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열차가 2분마다 오고 있었죠. 브뤼셀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가자마자 베르너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보고서를 봤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박사님의 최종 결론입니까? 네. 그럼 박사님은 이유교통자문위원회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제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보수 언론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진보 언론은 용기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르코스에게서 협박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EU 자문위원 직위를 잃었습니다. 대학 강의도 몇 개 취소됐고요. 하지만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서울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자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해 연말,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컨설턴트로요. 도윤이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네. 이번엔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는 관제센터로 갔어요. 서윤과 영수가 반겼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봤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감동이라뇨. 그냥 사실을 쓴 것뿐인데요. 그 사실을 쓰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어요. 유럽 방식이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고요. 하지만 서울이 가르쳐줬습니다.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을 가치로 두느냐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교통은 산업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는 걸. 효율은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이라는 걸. 국가의 역할은 명령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서울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틀린 건 제가 믿어온 기준이었습니다.